안녕하세요. 연구윤리의 2월 실천 발표를 맡게 된 2603 김정인, 2109 박소희. 2304 김은비입니다.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와 연구자, 연구윤리의 이해, 연구활동의 스펙트럼과 연구 진실성, 연구 보정 행위, 연구계획 수립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공동연구와 저자 자격, 연구자로서의 여러 역할, 표절과 올바른 인용, 중복게재, 학술적 글쓰기 윤리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연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 분야에 대해 깊이 조사해서 논문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구는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즉, 연구는 증거가 없는 상식을 체계적, 구체적, 논리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인하여 이론을 정립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사회와 자연에 존재하는 사실과 현상들을 하나의 이론으로서 묘사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연구를 통해 현상에 대한 사실을 학습한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대비하고 통제함으로써 인류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만큼 연구는 우리 인류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구의 가치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연구의 가치는 개인과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과 이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상관없이 연구자의 지식을 향한 요구가 충족되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닙니다. 연구의 과정도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처럼 연구의 가치는 연구의 크고 작음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절차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옳으며, 연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직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가 지니는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지켜 연구나 탐구를 한다면 정직하고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자의 자격과 학문별 연구의 영역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에 대해서는 핵심만 간결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그 자체와 연구자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개인 특정 집단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고, 정확성, 정직성 등의 가치를 지키며 관련 규칙과 규범을 준수한 연구를 수행할 때 그때 올바른 연구자로서 자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문별 연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한 사람의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반면, 공학, 자연과학, 의학 등의 분야는 연구사업단이나 연구그룹이 연구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 모호해져서 협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자가 지녀야 할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는 개인적으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치와 여러 가지 규칙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주어진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연구가 낳는 결과들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아래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연구 혹은 탐구를 진행할 때 소홀히 여겨야 하지 않아야 할 내용들이니 꼭 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연구자에게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는 원자폭탄과 같은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며, 나아가 연구는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대중적인 지지와 자금을 받기 때문에 그 책임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윤리 이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은비입니다. 먼저 연구윤리 문제가 대두되게 된 배경으로는, 첫 번째로는 과거에는 주로 연구자들이 개별 활동 형태로 연구가 진행된 반면 오늘날에는 연구가 집단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주어진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에는 일부 특정한 연구 과제만이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각 나라들의 교류가 확대되고 문화 공유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공동체에서 맡게 될 책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윤리에 관해 알아보자면, 연구 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원칙,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이런 연구 윤리 원칙 변천에는 1947년에 발표된 뉘른베르크 강령과 1964년 세계의사협회가 뉘른베르크 강령을 재해석하며 발표한 헬싱키 선언, 마지막으로는 1979년에 나온 벨몬트 보고서가 있습니다. 벨몬트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윤리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레스닉이 말하는 연구 윤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는 12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는 어떤 과학자라도 과학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과학적 직업에서 승진할 기회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과학자는 예비 과학자들을 교육시키고 더 나은 과학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하며 더 나아가 대중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부정행위는 미국의 경우 책임있는 연구 행위를 강조하며 비교적 분명한 위조, 변조, 표절만을 연구 부정행위로 정의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연구의 실천을 강조하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가 미국에 비해 포괄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형에 가까운 편입니다. 즉, 연구 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 외에도 연구 진실성을 방해하는 행위들도 포함합니다. 이제 연구 단계별 부정행위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복제, 대량 살상 무기 쪽으로 선정할 때에는 여러 세밀한 기준에 맞추어 각별히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에 주의해야 하고, 어린이, 정신장애자 등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힘든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에는 꼭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 수행 시에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실험실 안전관리가 소홀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보고 과정에서는 위조, 변조, 표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성과를 활용할 때에는 불공정한 성과 배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활동의 스펙트럼과 연구 진실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은 연구가 얼마나 연구윤리에서 벗어났는가에 따라서 연구 부정행위, 의심스러운 연구행위, 책임있는 연구수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자의 속임 등의 행위로 인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속한 연구 공동체와 사회 및 국가에 심각한 해로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위조, 변조, 표절 행위를 저지를 경우 연구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의심스러운 연구 수행은 연구 부정행위에 비해 연구윤리에서 벗어난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인데요. 편견에 따라 연구를 하거나 연구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있는 연구 수행은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 등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구 부정행위와 의심스러운 연구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 책임있는 연구 수행은 바람직한 연구활동으로 봅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부정행위는 한 사회의 연구 환경, 문화,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위조나 변조, 표절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개념들의 정확한 정의를 보고 가보겠습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고, 변조는 연구의 재료, 장비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적으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표절은 타인의 생각,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입니다. 위조와 변조, 표절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분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니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으로 연구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음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이 부재하거나 또는 연구자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업적을 쌓아야 임용, 승진, 연구비 수혜 등에서 유리하지만 검증 시스템이 미비하고 처벌이 강하지 않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연구자들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결과만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연구의 양과 실적에만 비중을 두는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연구자가 지녀야 할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자가 지양해야 하는 행동이고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연구자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구가 진실한지, 연구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검증하는 절차는 제보 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과 같은 다양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겪기에 아직 먼 과정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꼭 직접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챕터 5 연구계획 수립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연구윤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연구계획은 연구윤리에 맞춰 정직하고 진실되게 세워져야 합니다. 네, 그럼 연구계획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할 윤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계획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할 윤리는 첫째, 책임성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세운다. 둘째, 연구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연구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등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4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면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윤리 영역은 총 연구 진실성,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로 나뉩니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적 원칙을 알아보면 첫째, 연구 대상자의 복지, 존엄, 프라이버시, 이익은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둘째, 이 연구 대상자에게는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수집, 기록, 분석, 저장, 공유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두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분석 부분에서는 부주의, 자기기만, 편견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며 공유 부분에서는 수정 없는 원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탐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때 이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올바른 탐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연구와 저자 자격에 대해 다루는 파트입니다. 먼저 공동연구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연구란 서로 다른 전문성, 기술과 자원을 지닌 연구자들이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연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자원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서비스 협력, 노하우 전수, 연구장비 사용의 허용, 상호 자국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공동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쟁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동연구를 위한 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연구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연구자 간 의견의 불일치나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대한 규정보다는 엄격한 규정을 지정하고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공동연구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는 출처에 있어 필수적 요소인 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란 연구의 방법이나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질적 수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로 한마디로 연구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저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제의학 논문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저자의 자격을 살펴보면 저자는 연구의 계획, 자료 수집, 분석, 해석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판될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하고 연구 내용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검증하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챕터 이후 공동연구와 저자 자격을 마무리해 보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표절과 올바른 인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챕터는 이 발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파트인데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절이란 무엇일까요? 네, 표절이란 모두가 아는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저작물의 내용을 원 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사용할 때 발생하는 학문적 부정행위입니다. 표절의 특성으로는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 지식일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표절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표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인간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저작권에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을 통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며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무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절에도 유형이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따라한다고 다 똑같은 표절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표절 유형은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며 말 바꿔쓰기 표절, 인용보호 생략 후 직접 인용, 2차 문헌 표절 등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표절의 유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표절이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발생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절의 범위 및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두 가지 행동 모두 표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하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는데요. 표절 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왼쪽은 타인의 독창적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반적 표절인데요. 이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표절이지만 저작권 침해가 아닌 오른쪽은 공유 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표절하거나 자기 표절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표절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사례로 읽어보면서 표절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절의 유형, 표절의 판단 기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표절의 시작점이 되는 인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용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견해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논거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올바른 인용을 위한 원칙을 알아보면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 명확히 구분하기, 출처 표시하기 등 총 4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표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연구자가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과정 및 결과를 왜곡, 조작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태도로 표절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중복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복해제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전체를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새 저작물을 활용할 때 생기는 연구윤리 문제입니다. 이런 중복해제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완벽한 복사는 2차 게재와 혼동하여 양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같은 내용을 언어를 다르게 하여 두 개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입니다. 언어가 같은 완벽한 복사는 한 논문을 같은 언어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사는 다른 언어로 두 번째에 게재할 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자료를 일부 추가하거나 논의에서 조금 다르게 서술하는 경우로 결과에는 차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같은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사는 같은 언어로 다른 학술지에 자료를 일부 추가하거나 논의에서 조금 다르게 기술하는 경우로 역시 결과에는 차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적 글쓰기 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이란 주제가 적절하고 타당하며 문장이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고 구성에 짜임새가 있어야 하고 정직하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쓰기 윤리를 통해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활용하며 죄의식 없이 표절을 하는 우리를 반성할 수 있습니다. 인용이란 연구자가 원저자에게 그의 글과 아이디어에 대해 인정을 한다는 표시이며 표절에 문제없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직접 인용은 인용 부호를 사용해 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고,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글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말로 문장을 바꾸어 인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이용해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간접 인용은 뭐뭐의 견해에 따르면, 정리하면 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원저자의 생각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APA 스타일의 참고 문헌 인용 방법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